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눈앞에서 180억 보상금이 사라진 그 순간을요. 동생, 돈은 원래 강한 자의 손에 가는 거야. 넌 너무 순진해. 제 친형 박성호가 비웃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형이 제게 이런 말을 할 줄이야. 그 180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거든요. 40년 동안 땀 흘려 일한 제 삶의 결실이자 노후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5일 봄비가 내리던 월요일이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형의 사무실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40년 공장 생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이번엔 정말 될 것 같아. 형이 직접 나서서 처리해 준다니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9호선 봉은사역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내려서 우산을 썼는데 낡은 우산이라 어깨가 다 젖었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180억이라는 거액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형의 회사는 1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맞지 않게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월급을 받던 20대 청년 같았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형 박성호가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번듯한 네이비 양복에 반짝이는 시계까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왔구나, 성민아. 형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했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형,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이렇게 큰 보상을 받게 되다니. 저는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이 아니었다면 공장 폐업 보상금 180억을 받기 어려웠거든요. 복잡한 법적 절차를 모두 형이 처리해줬으니까요. 앉아, 동생. 형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낡은 점퍼 차림으로 고급 가죽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사무실 분위기와 제 차림새가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형, 그래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성민아, 그 얘기하려고 불렀어. 네, 형. 사실 돈 받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 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떻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세금 문제, 법적 절차 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 그리고 형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생, 돈은 원래 강한 자의 손에 가는 거야. 넌 너무 순진해.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형이 제게 이런 말을 할 줄이야. 40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친형이 이런 말을요. 형,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돈으로 내가 사업을 확장할 거야. 너한테 맡기면 어차피 다 날릴 텐데 형이 불려서 나중에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어? 형,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제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형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남처럼 저를 바라보더군요. 비즈니스에 감정을 섞으면 안 되지. 동생이니까 더 냉정하게 해야 해. 형, 그 돈은 제 인생 전부예요. 4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나간 제 인생의 대가라고요.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아, 현실을 봐.
너는 사업 감각도 없고 돈 관리도 못해. 이 돈을 내가 가지면 몇 년 안에 다 잃어버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신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67세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 한 채 있으니까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욕심 부리지 말고 조용히 살아. 형의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80억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아픈 건 형의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성민아, 나중에 연락할게.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뒤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67세의 늙은 남자가 친형에게 배신당한 모습이었죠. 주름진 얼굴이 더욱 깊어 보였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 봄비는 더욱 세게 내렸습니다. 젖은 어깨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김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됐나요? 기대에 찬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형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돈은 강한 자의 손에 가는 거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끝낸다.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새로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재기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67세의 늦은 나이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드시 되갚아준다. 형이 나를 무시한 것,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것. 둘 다 해내고 말겠어. 해시태그 2장. 끝없는 수모. 형에게 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여보,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40년 동안 저를 보살펴주던 형이 하루아침에 제 인생을 무너뜨렸다는 게 말이에요. 그러던 중 큰어머니 팔순 잔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꺼이 참석했을 텐데 이번엔 내키지 않았어요. 형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여보, 안 갈 수는 없어요. 큰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큰어머니는 저를 특히 예뻐해 주셨거든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바쁘실 때 저를 돌봐주신 분이었습니다. 잔치는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열렸습니다. 3층 전체를 빌린 큰 잔치였어요. 친척들이 60명도 넘게 모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사람들과 눈 마주치기가 싫었거든요. 특히 형과는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 박성호는 잔치의 주인공처럼 굴었습니다. 큰어머니 옆자리에 앉아서 온갖 농담을 다 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 어떠세요? 제가 좋은 건강식품 하나 구해왔거든요. 우리 성우가 참 효자야. 이렇게 챙겨주고. 큰어머니가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형은 여전히 완벽한 형님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촌형 박철수가 형에게 물었어요. 성우야, 요즘 사업은 어때? 잘 되고 있지?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큰 건을 하나 따냈거든요.
형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제 일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건인데? 공장 폐업 보상금 관련 업무였어요. 180억짜리 큰 건이었죠.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180억이라는 숫자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거든요. 와, 180억? 대단하네. 성우 형 정말 대단해. 그런 큰 건을 혼자서 다 처리했어?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형이 어디까지 말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사촌 동생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민이 형은 뭐해요? 요즘 잘 지내죠?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성민이요? 형이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얘한테 돈 맡기면 다 날아가죠. 사업 감각이 전혀 없어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향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불타듯 달아올랐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거였어요. 성우 형,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사촌 형 박철수가 말렸지만 박성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더 솔직하게 말해야죠. 성민이가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현실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7세에 무슨 큰 사업을 한다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낫다고. 형수 이영희까지 거들어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은 원래 착하기만 하니까요.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순진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제 아내 김정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도 차갑더군요. 아내의 눈빛에도 당황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억지로 밥을 삼켰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같이 거슬렸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물을 마셔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성민이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 큰어머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성민이가 그렇게 사업 감각이 없나? 성우가 동생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67세에 뭘 더 하려고 그래? 그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큰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성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나이 들면 건강이 제일이야. 네, 어머니. 겨우 대답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택시 안에서 40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내는 고개만 흔들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속상할 뿐이죠. 제가 정말 무능한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형님이 너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던진 말들, 친척들의 비웃음, 아내의 실망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만 살아야 하나? 67세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형의 말이 맞는 건지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팔순 잔치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사람들과 통화하는 것도 피했어요. 혹시 잔치 얘기가 나올까봐 두려웠거든요. 아내는 저를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밥이라도 드세요.
이틀째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식욕이 없어요. 이러면 몸만 망가져요. 형님 때문에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아내의 말이 맞았지만 도무지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형이 던진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얘한테 돈 맡기면 다 날아가죠. 사업 감각이 전혀 없어요. 67세에 무슨 큰 사업을 한다고? 그 말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일까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그렇게 무가치한 걸까요?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180억 보상금 얘기부터 형이 그 돈을 가져간 것까지 전부 말이에요. 뭐라고요? 180억을? 아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형이 법적 절차를 대신 처리해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여보, 그건 사기잖아요. 고소해야 해요. 증거가 없어요. 모든 서류가 형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형님을 믿었던 게 잘못이 아니라 형님이 배신한 게 잘못이에요. 오랜만에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새벽 3시 저는 또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볼, 핏기 없는 입술, 67세 늙은이의 패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분노였을까요? 의지였을까요? 아니야, 이대로는 못 끝내.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못 산다. 거울을 향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반드시 되갚아준다. 형이 나를 무시한 것, 친척들이 나를 비웃은 것, 모든 걸 되갚아주겠다. 제 목소리가 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깰까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가슴속 불길은 더욱 타올랐습니다. 67세가 어때서? 늦었다고? 아직 살아있는데 뭐가 늦어?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눈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일어선다. 일주일 동안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말이에요. 아내는 제 변화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여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표정이 좋아졌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무리하지는 마세요. 안 무리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시작이었거든요. 67세에 다시 일어서는 시작 말입니다. 복수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형에게 당한 것을 갚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형이 나를 무능하다고, 사업 감각이 없다고, 한번 봐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다짐을 하고 나니 몸에 힘이 생겼어요. 식욕도 돌아왔고 밤에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2주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옛 인맥들을 다시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기회가 있을지도요.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세요? 옛날 동료들 만나러요. 뭔가 해보려고요. 아내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제 결심을 읽었나 봅니다. 집을 나서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제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제기였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67세의 늦은 나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복수를 다짐했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7세의 맨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형이 가져간 180억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제안했어요. 여보, 방 좀 정리하면 어때요? 오래된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정리해서 뭐해요? 마음도 정리되고 쓸만한 것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물건들로 방이 어수선했거든요. 서랍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명함들,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하나씩 꺼내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석에서 낡은 공책 하나가 나온 거예요. 표지가 누렇게 바래서 언제 적은 건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공책을 펼쳐보니 제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거래처들을 기록해둔 수첩이었어요. 김대현 마이너스 토지 중개업 마이너스 서초구 마이너스 010-3456-7890 이민수 마이너스 건설업체 대표 마이너스 강남구 마이너스 010-2345-6789 박철수 마이너스 은행 지점장 마이너스 영등포구 마이너스 010-1234-5678 최동훈 마이너스 현장 관리자 마이너스 010-4567-8901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니 50명도 넘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적어둔 것들이었는데 지금 보니 보물같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는 공책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아내에게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20년 전에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연락처예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도 연락이 될까요? 해봐야 알죠. 혹시 모르잖아요. 그날 밤 저는 그 공책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김대현은 성격이 활달했고 이민수는 일처리가 깔끔했었죠. 최동우는 저보다 10살 어렸는데 똑똑했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형 돈만이 세상 전부가 아니야. 저는 공책을 가슴에 품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첫 번째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가장 친했던 김대현에게요. 여보세요? 대현아, 나 박성민이야. 성민 형님이세요? 다행히 기억해 주더군요. 목소리도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아이고, 정말 오래됐네요. 얼마 만인가요? 한 20년 됐나? 형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전화했어. 형님도 건강하시죠? 저는 여전히 부동산 일하고 있어요. 아직도 부동산에? 네, 이제 제법 자리 잡았어요. 요즘엔 재개발 관련 일이 많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회가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재개발이라니? 네, 서울 외곽 지역에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아직 소문만 도는 단계라 땅값이 싸거든요. 대연의 설명을 들으니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는 어떻게 얻어? 형님, 이 바닥에서 20년 일했으니까 귀가 열려 있죠. 시청 공무원들, 건설업체 사람들과 계속 연락하고 있거든요. 혹시 시간 되면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을까? 물론이죠. 형님이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내일 저녁 어떠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오랜만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20년 만에 옛 동료와 연락이 닿았다는 것도 신기했고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그날 오후 두 번째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최동훈에게요. 형님, 정말 반가워요. 역시 기억해 주더군요. 동훈아, 요즘 뭐해? 작은 건설업체 운영하고 있어요. 형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저냥. 너는 사업을 해? 네, 소규모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요즘 시장이 좋거든요. 동훈과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옛 동료들과 다시 연결되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사흘 동안 공책에 적힌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명 중에 15명과 연락이 닿았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크게 키웠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이 재산이야. 저는 공책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공책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의 열쇠였습니다. 형이 가져간 180억도 중요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더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희망이 보여요. 정말이에요? 네, 옛 동료들이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도 있을 것 같고요. 무리하지만 마세요. 안 무리해요. 이제 진짜 시작이거든요. 제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뜨겁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늦은 나이지만 다시 한번 해볼 만했어요. 그 낡은 공책이 제게 용기를 주었거든요. 김대형과의 만남은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거라 조금 어색할 줄 알았는데 대현은 여전히 그 시절 모습 그대로였어요. 형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연락 주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나도 반가워. 그런데 너 많이 성공한 것 같은데? 대현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현장에서 일할 때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운이 좋았죠. 부동산 일이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카페에 앉아 대현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형님, 요즘 서울 외곽 지역에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어요. 특히 성남, 하남, 구리 쪽이 뜨거워요. 아직 발표 안 된 곳들이야? 네, 아직 소문만 도는 단계예요. 그래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하지만 1년, 2년 안에 공식 발표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회가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형님, 혹시 투자할 여유가 있으세요? 갑자기 현실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글쎄, 많지는 않아. 사실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저는 형에게 당한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180억이라는 구체적 숫자는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큰 돈이라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형님, 그건 너무하네요. 가족이 그럴 수 있나요? 대현이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 67세에 늦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형님 같은 분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때 갑자기 카페 입구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대현을 불렀습니다. 야, 김대현, 여기서 뭐해?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최동훈이었어요. 동훈이네. 성민 형님 아니세요? 동훈은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이거 우연의 일치네. 저는 웃으며 동훈을 반겼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뭐 하세요? 옛날 얘기하고 있었어. 너도 앉아. 동훈은 20년 전보다 확실히 성숙해 보였습니다. 당시엔 막내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사업가 티가 났어요. 형님, 저도 요즘 그쪽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무슨 정보? 재개발 관련 투자 정보요. 제가 작은 건설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대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동훈아, 너 건설업 한다고? 네, 소규모지만 5년째 하고 있어요. 요즘 재개발 붐 덕분에 일이 꽤 들어와요. 세 사람이 모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르다 보니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형님, 저도 같이 해보면 어때요? 동훈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이냐? 네. 형님이면 믿을 수 있어요. 예전에도 일 깔끔하게 하셨잖아요. 대현도 동조했습니다. 형님, 이거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정보력 담당하고 동훈이가 업계 경험 담당하고 형님이 총괄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총괄이라니. 난 돈도 별로 없는데. 형님, 돈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경험과 신뢰가 더 중요해요. 동훈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은 빨라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각자 얼마나 투자할 수 있어?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집을 담보로 5천만 원 정도, 대현은 1억, 동훈은 3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네요. 시작하기에는 적당한 금액이에요. 대현이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을 살까? 제가 조사해서 후보지 3곳 정도 골라볼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결정하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니까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동훈이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형님,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럴까? 네. 형님 운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20년 만에 만난 옛 동료들이지만 여전히 저를 믿어주는 게 고마웠어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줬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네요. 그러게.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일인데. 그래도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알아요. 이번엔 신중하게 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67세에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혼자가 아니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였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형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이 의기투합한 지 일주일 후 대현이 약속대로 후보지 3곳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번엔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형님들 밤새 조사해서 3곳을 골랐어요. 대현이 지도와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 분당 근처, 두 번째는 하남 미사, 세 번째는 구리 쪽이에요.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니 모두 나름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확실해 보여?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남 쪽이 가장 확률이 높아요. 시청 쪽 정보통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날 가능성이 80%래요. 그럼 성남으로 가자. 동훈이 결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잠깐, 그런데 가격은 어때? 평당 150만 원 정도예요.
1억 8천만 원이면 120평 정도 살 수 있어요. 계산해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최소 3배는 오를 거라고 대연이 장담했거든요. 그럼 이번 주말에 현장 가서 확인해 볼까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주말에 3사람이 함께 성남으로 갔습니다. 현장을 보니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오래된 주택들이 듬성듬성 서 있고 도로도 좁았습니다. 여긴 재개발이 안 되면 그냥 시골이네.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싼 거예요. 하지만 일단 재개발이 확정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대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 보세요. 지하철 연장 계획도 있어요. 동훈이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고민한 끝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67세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쉽지 않았지만 동훈이 보증을 서줘서 가능했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책임지겠습니다. 동훈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계약은 대연 명의로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그가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했거든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대연아, 정말 괜찮은 거지? 형님, 이런 일은 시간이 걸려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혹시 또 속은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대연에게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대박났어요. 뭐가? 성남 쪽에서 재개발 구역 발표했어요. 뉴스 지금 확인해 보세요. 급하게 TV를 켰습니다. 정말로 성남시에서 우리가 산 지역을 포함해서 대규모 재개발 계획을 발표한 거였어요. 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부동산 가격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평당 150만 원이 450만 원으로 뛰어 있었어요. 3배나 오른 거였죠. 여보, 여보. 저는 아내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성공했어요. 땅값이 3배나 올랐어요. 아내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5천만 원으로 산 땅이 지금 1억 5천만 원이 됐어요. 아내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명의 통장에 1억 원 넘는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드디어 시작이다. 저는 은행 로비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67세의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패배감에 젖어 있던 눈에서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날 저녁 3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축하 자리였어요. 형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동훈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뭘 할까요? 대연이 물었습니다. 좀 더 큰 걸 해볼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자금도 생겼고 자신감도 생겼거든요. 좋아요. 형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형이 나를 무시한 것 반드시 되갚아주겠어. 180억을 빼앗긴 것에 비하면 아직 작은 성공이었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67세 늙은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다음 날부터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형에게 당한 모든 것을 되갚아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성공의 소식이 들리자 형 박성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얕잡아 봤습니다. 동생이 운이 좋았네. 하지만 한 번 된다고 계속 되는 건 아니야. 형은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투자한 사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무리한 확장, 과도한 대출, 잘못된 판단들이 쌓여서 거대한 빚더미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 회사가 부도났대요. 동훈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야? 네,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에 들어갔다고 해요. 며칠 후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성민아, 형이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인데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카페에서 만난 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번듯하던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해쓱했습니다. 성민아, 형이 잘못했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 좀 도와줄래? 내가 나밖에 없잖아. 그 목소리는 초라했고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180억을 빼앗을 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묵혀있던 울분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형을 외면하고 카페를 나온 후 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통쾌한 복수를 한 것 같은데 왜 마음이 허전할까요? 형이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거만하던 그 형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니 복수라는 게 결국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어디 계세요?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한강공원에 있어요. 조금 있다가 들어갈게요. 무슨 일 있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형을 만났어요. 어머, 형님을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형이 무너진 것, 도움을 요청한 것, 그리고 제가 거절한 것까지요. 여보가 잘한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아내는 제 편을 들어줬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복잡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뭘 하실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복수도 했고 돈도 벌었는데 이제 뭐가 목표인지 궁금해서요. 아내의 질문에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무너진 모습, 아내의 질문,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수란 결국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거라는 거요. 180억을 빼앗긴 것도 친척들 앞에서 모욕당한 것도 모든 게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계기였어요. 이제는 내 길을 간다. 창문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요.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말이에요.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요? 대현이랑 동훈이와 상의해서 작은 투자회사를 만들어 볼까 해요.
대기업에서 밀려난 중년들, 창업하고 싶은 젊은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며칠 후 세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형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동훈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단순히 돈만 버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대연도 동조했습니다. 그럼 이름은 뭘로 할까요? 새출발 투자는 어때요? 67세에 새출발한 저희 이야기니까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6개월 후 정말로 새출발 투자라는 작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첫 번째 투자처는 20대 청년이 하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대출을 받기 어려워하는 젊은 사업가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두 번째는 50대에 퇴직한 분이 시작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은행에서 외면받던 분이었거든요. 하나씩 성공 사례가 늘어나니까 보람이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더 의미 있었어요. 1년 후 우연히 형과 마주쳤습니다. 시장에서였는데 형은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성민아, 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기죽어 있었어요. 형, 안녕하세요. 너 요즘 사업 잘 된다며? 소문 들었어. 그냥저냥요. 형이 정말 미안해. 그때 너무 욕심을 부렸어.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형,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성민아, 고마워. 내가 형을 용서해줘서.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녁에 아내와 함께 회사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여보, 행복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게 맞나 봐요. 맞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앞으로 뭘 더 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나이나 상황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요. 그때 회사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180억을 잃은 게 오히려 축복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그 돈을 그대로 받았다면 지금 같은 보람 있는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창밖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그 바람을 마셨습니다. 이제는 내 길을 간다. 내 삶은 내 손으로 지킨다. 67세에 찾은 제2의 인생.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